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자고 한 말에 정치권은 정파와 이념으로 나뉘어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후폭풍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분열을 부추긴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다시 정치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정치권의 풍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주제어 영상 보고 오시죠.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광복군에는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습니다. 독립운동 한 거는 귀하죠. 그렇지만 현충일에 6.25를 일으킨 장본인 김원봉을 우리 국군의 뿌리에 끼워 맞추다니요. 사과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일성으로부터 6.25 공훈자로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숙청당했다는 것이 모든 것의 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약산 김원봉을 비롯해 수많은 독립투사를 탄압한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무공훈장을 3차례나 주었고, 아울러 월북한 이후에도 김일성을 남침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고 결국 숙청으로 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현충일 추념사의 키워드는 통합이었고 이 과정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거론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약산 김원봉 선생 이야기를 이번에 꺼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빨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친일의 잔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독립을 위한 것에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남북한의 어떤 그 상황하고 또 맞물리는 것 같아요. 북한과 이제 비핵화를 위한 회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평화를 위한 회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소위 좌파 우파의 또 이념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립을 위한 거에도 좌우가 없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좌우가 없다. 이런 어떤 현재의 상황까지 고려가 돼서 나온 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아마 의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건지 일단 기존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발언부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습니다.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현충일 추념사와 좀 들으면서 다르다 느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어딘가 아마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약산 김원봉을 이제 거론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장소 또 이 내용, 형식 이거 자체가 다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그 6월 6일 행사는 바로 현충일 행사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6.25 전쟁 때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가신 호국 영령들을 일단 추모하는 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뿌리를 지금 어떤 이제 그 논리상으로 보면 결국 이 약산 김원봉의 어혈단이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뭐 쭉 이야기를 했지만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는 물론 독립운동을 한 거는 뭐 다 자타공인한 사실이죠. 그러나 해방 이후에 48년도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58년도에 이제 숙청 당할 때까지 사실은 북한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6.25 전쟁 때는 그 북한의 어떤 상, 즉 장관으로서 활동을 했고 또 직접적으로 1954년도에는 남파 간첩들의 교육까지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우리 한국 국군만 해도 13만 명에 달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 호국 영령들 앞에서
과연 그 숨져갔던 영령들 앞에서 김원봉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는지 저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 물론 뭐 예전부터 김원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어떤 좀 관심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어제 같은 현충일에서는 저 이야기가 저는 적절치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약산 김원봉 하면 영화 암살 보신 분들 상당히 강렬한 캐릭터로 많이 기억을 하시고 이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던 분들도 그때부터 누구인가 이야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대략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하십니까? 네, 사실 김원봉에 대한 게 이제 영화 암살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서 이 좌익 계열의 독립유공자들이 어떤 이제 서운을 갖다가 받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가장 주목받은 사람이 이 김원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의 뭐 중에서 가장 기억하는 인물은 김구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김구 선생님보다 현상금이 더 많았던 그래서 일본이 제일 그 잡고 싶어했던 독립운동가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 340억 원이 넘는 현상금이 걸려있던 이 약산 김원봉입니다. 네. 이제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가 광복군입니다. 네. 이 광복군의 부사령관이 이 김원봉이고요. 그런데 이 인물이 남한으로부터도 6.25 때 그런 행적 때문에 잊혀졌지만 또 북한에서도 이 김원봉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과 북 모두로부터 잊혀진 독립운동가다 보니까 인생의 스토리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현대사에 그런 아픔이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는 인물로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기억되고 있고 또 새롭게 조명받는 인물이 약산 김원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약산 김원봉의 양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화면 몇 번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현대사의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경남 밀양 출신인데요. 본인이 아마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 많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뭐 공산주의 계열도 있고 네. 또 무정부주의자 계열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는 주로 무정부주의자 계열이었죠. 주로 무력 투쟁을 통해서 일단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특히 뭐 암살이라든지 뭐 파괴라든지 뭐 그런 어혈단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시정부와 함께 결합이 돼서 1944년도에 이제 임시정부의 그 광복군에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한국 독립운동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업적을 남긴 인물로는 충분히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48년도 이후의 어떤 행보를 보면 사실 북한에서의 쭉 활동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가 물론 뭐 학술적으로 또 이런 것들은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 행사석상에서 즉 대한민국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의 가치와 그다음 정체성 이거를 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적 임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 엄연히 이 사실은 북한군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영령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네. 사실 피해자 가족도 있는 자리에서 김원봉이 우리 군의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과연 그럼 우리 군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쟁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권 이 논란의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약산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인물을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원봉을 추켜 세우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런다고 보입니다. 뭔가 이유가 없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폭탄 발언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균열을 바라고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갈등을 부추긴다는 생각입니다. 김원봉 선생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1948년 월북 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됐고 국가검열상에 오르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으로부터
6.25 공훈자로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네, 북한의 전쟁 공로자다. 보수 야당은 뭐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시각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것 같네요. 네, 보수 쪽에서는 약산 김원봉의 어떤 독립운동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밀양시의 한국당 출신 지방 의원들이 이 김원봉의 그 독립유공자 서훈을 갖다가 직접 추진하는 운동도 벌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과거에 이제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네.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독립운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로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네. 이제 문제는 6.25 때 무엇을 했는가, 즉 6.25 때 이제 김일성의 어떤 남침의 전범 아니냐, 부역자 예.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수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진보 쪽에서는 물론 6.25 때 북한의 장관을 맡고 있고 또 대의원을 하고 이랬던 것이 분명히 네. 맞지만 그 왜 북한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운동가로 불렸던 약산 김원봉이 귀국하고 나서 남과 북의 어떤 단일 정부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친일 경찰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네.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약산 김원봉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방된 나라에서 자신이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목숨을 내걸고 싸웠는데 그 나라에서 친일 경찰들로부터 네. 고문받고 모욕당하고 이 상태로 남한에 있을 수가 없었던 그 과정, 그리고 이후에 6.25 이후에도 네. 김일성으로부터 소위 숙청을. 숙청을 당해서 예. 북한에서조차 그 묘지조차 없는 이런 그 인생, 이런 것들을 소위 진보 쪽에서는 좀 보면서 그 사람이 6.25 때 북한에서의 행적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네. 그 전후 그 인생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네. 국가의 독립을 위한 그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고도 남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월북한 배경을 바라보면은 독립운동한 부분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에 대한 뭐 김원봉 선생의 어떤 그 비하라, 이거는 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행보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자, 일단 북한에 가서 북한의 고위직을 맡았습니다. 북한의 장관도 맡았고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도 맡았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네. 중요한 또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는 실제로 남한의 난파 간첩들을 교육까지도 담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만 명이나 직접적으로 사망을 했고.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뭐 비핵화가 진전된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남북이 통일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나중에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정말 모든 어떤 이런 역할들, 역사들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럼 김원봉의 행위를 두고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마음에서는 정말 훈장이나 달아두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럼 훈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처지인 것인지,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 보훈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실제로 전쟁을, 상대방의 적국의 전쟁을 일으킨 사람한테 훈장을 주는 일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훈처에서도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에 기한 인물에 대해서는 현재 훈장을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보훈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바꾸면서 지금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런 어떤 대통령의 언급 자체가 자꾸 이게 서운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가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바꿔서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가 이제 그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나 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만해 김용훈이나 수많은 그 문학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거에 일제의 어떤 친일 행적을 했던 거,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일제를 위한 전쟁에, 천황을 위한 전쟁에 나서도록 독려했던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질 때마다 우리나라 보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조선의 독립이나 또는 문학적인 어떤 그 기여나 네.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서운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과거에 독립운동했던 그 정신을 갖다가 추모하는 겁니다. 네. 그 국군의 뿌리라는 것도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가 광복군이고 거기에 부사령관이에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지금 한국당의 어떤 또 보수의 어떤 반발이 네.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서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준이 있으니까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 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고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현충일 추념사로 언급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서 일부러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정당과 정치인들의 생각은 어떨지 실제로 들어보죠.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 이유는 6.25 전쟁 때문입니다. 3.1절이나 광복절도 아니고 하필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날,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면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훈장까지 받은 분을 언급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다 쓰러져간 대한민국의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독에 다름 아닌 일입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나치게 김원봉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면 국론만 분열시킬 뿐입니다. 김원봉의 삶을 오늘의 좁은 정파적 시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공과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산 선생은 해방 후 혼란한 전국 속에서 여운형 선생을 도와 좌우 합작 운동을 통한 대한민국 단일 정부 수립에 애쓰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월북한 이후에도 김일성을 남침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제 약산 김원봉 선생의 공헌을 재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독립운동의 주역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가가 응당한 보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약산 김원봉을 우리나라 정치 스펙트럼에서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알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왜 하필 현충일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현충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호국 영령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보면 사실 뭐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갈라치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시작 자체가 지난번 임시정부 우리가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3.1절 때. 그때 시내 중심가에 이제 우리 그 임시정부의 주역들의 10명의 어떤 그림이 걸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그림은 없습니다. 네. 자, 김구, 여운형 선생 등이 있는데 당시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시정부를 부정한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의 어떤 그림은 올라가 있으면서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은 걸리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 걸 등등을 보면 최근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말로서만 보면 당연히 보수와 진보가 네. 어떤 애국에서는 한 길이 없죠. 그렇지만 실제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김원봉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준다 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없는 것인지 저는 그런 문제가 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국민 통합으로 가는 그런 행사에 굳이 김원봉을 끌어다녀서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참가했던 유가족도 마찬가지고 네. 국민들로서 이런 어떤 양갈래로 좀 싸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을 꺼내는 것인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추념사 하면서 최명신 장군 이름도 꺼냈거든요. 이건 또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그 현충원의 이제 그 추념사 중에서 최명신 장군은 5.16 쿠데타에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사병 그 장군 묘역 8평의 장군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평짜리 일반 사병 묘역에 같이 그 안장이 됐거든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사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 이러면서 글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다운 군인 정신이다 이러면서 이 좌와 우의 어떤 그 균형을 갖다가 맞추는 그런 추념사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친일에 대한 우리가 친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친일과 반공이라고 하는 게 절대선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새가 좌우로 날듯이 우리 국론통합 얘기할 때 친일 문제를 얘기하면은 국론통합을 얘기를 해요, 보수 쪽에서. 그러면은 또 반공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절대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좀 깨고 싶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 문제를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자꾸 이거를 갖다가 좌파라고 이제 또 빨갱이라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를 하고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왜 최명식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는데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냐 이런 의문이 들 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원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우리나라 군의 뿌리인 것처럼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 어혈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뿌리가 됐고 한미동맹의 뿌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김원봉 선생이 우리나라 군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김원봉 선생 그러면 북한군에 가서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북한 인민회 최고인민회 상임위 부의장했던 사람이 그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석이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그 발언에서 있었기 때문에 최명식 장군의 어떤 결과 이 김원봉의 결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의 행사에서 굳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한국 전쟁에서 적의 입장에 섰던 김원봉을 우리 대한민국의 군의 어떤 뿌리로서 표현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아니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란이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역사적 평가는 역사학계의 몫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일단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역사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추념사에서 언급을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서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을 짓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에 좀 서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 피우진 지금 장관도 그런 뉘앙스의 보훈처장도 그런 얘기를 한 뉘앙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현재 서운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았어요. 좀 그런 점에서 서운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 같고요.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그 평화 문제나 독립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가르고 있는 그런 이념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김원봉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에 다시 한번 막말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어느 당,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주제의 영상으로 보시죠.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응분의 조치를 취해가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당, 사실을 말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막말로 3개월 당원권 정지 상태인 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숫제 빨갱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우선 당사자를 당에서 영구히 축출함으로써 우리 대통령이 빨갱이면 투표하는 우리 국민도 빨갱이입니까? 대단히 잘못된 망발이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있던 막말 논란을 황교안 대표가 좀 진화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또 이번에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번엔 글을 또 올렸어요. 참 이 빨갱이라는 이야기가 언제 때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뭐 상대방을 좀 더 씌우는 용어로 쓰여지는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또다시 우리가 한국 6.25 전쟁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보면 저는 참 이건 어차피 어쩌면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네. 사실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막말 때문에 사실은 본인도 뭐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이제 당에서도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실은 차명진 의원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예. 그랬더니 본인이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꽥소리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차명진 의원의 발언이야 뭐 비판에도 그지 없지만 문제는 이제 과연 그러면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황교안 대표가 차명진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느낌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 과연 이게 막말인지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 볼 때는 이것 자체가 막말이 아닌다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렇다 보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막말의 어떤 기준이 뭔가 그러면 도대체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막말의 기준이 뭔가 이거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한 네. 거거든요. 지금 보면 차명진 의원 이야기도 지금 현직 대통령을 지금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숱한 여러 가지 막말이 있었는데 그럼 황교안 대표가 규정하는 막말은 무엇이며 막말이 아닌 것은 무엇이며 네. 저는 그 기준부터 좀 더 분명히 좀 본인이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황교안 대표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희도 취재해서 들어온 화면이 있어서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개개인의 의원들의 또 우리 위원회 소속된 분들의 얘기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알아보겠다. 그리고 배경이나 진위를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차명진 의원이 이번이 막말 논란 처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었는데 결국엔 솜방망이기 때문에 재현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광주 5.18 방문했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은 계속 무한적으로 또 그런 막말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은 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광주에서도 있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징계위원회 중이다. 그리고 처리될 거다라고 당시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줄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모든 근원이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은 그 근원 아니냐. 네, 어떤 인식의 문제도 인식의 문제예요. 네. 하지만 인식의 문제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한국당에 막말하시는 또는 막말하는 인사들의 어떤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 문화는 그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뭐 최고위원이라고 봐주고 몰아서 봐주고 네. 이런 식의 그런 솜방망이 징계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명진 의원이 나가도 좀 너무 나갔습니다. 지금 지도부에서는 공천 감점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일각에서는 어쨌든 공천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지지층으로부터 조금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말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상진 지금 뭐 신정치위원장인가요? 거기가 이제 뭐 막말을 공천의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게 왜 막말이냐? 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럼 막말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이제 따져버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막말의 어떤 여러 가지 되는 게 보면 다 당 지도부가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굴 징계를 하고 누굴 징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보는데 종합적으로 보자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황교안 대표가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보수의 재결집을 이뤘고 지지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어떤 사람의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즉 임계점에서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이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결국 예. 이제 보수라는 게 품격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좀 납득이 간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조금 당이 이제 잘 되고 뭔가 당이 결집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면 참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뭔가 보수의 본리로 돌아가서 좀 더 품격을 지키고 역시 그래도 저 당의 정권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네. 뭐 이렇게 놔두면 사실은 이게 내가 왜 막말이지 이게 막말 아니야라고 지금 계속 해버리면 사실 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차명진 의원 이야기도 당 일각에서는 그게 왜 막말이냐 또 주장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또 그에 대해 분명한 어떤 좀 신상 처벌을 해서 네. 뭔가 기강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네. 아시겠지만 예전에 지금 현재 여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폄하 발언 때문에 얼마나 선거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마찬가지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많은 10여일 동안 지방 돌아다니다가 쌓아놓은 당 지지율을 막말 한마디로 다 까먹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위를 보면은 알 것이다라는 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이지만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의 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에 대한 논란도 사실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 보수 야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세월호 막말로 3개월 당원권 정지 상태인 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숫제 빨갱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우선 당사자를 당에서 영구히 축출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보이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내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라고 질문을 던진 차 전 의원입니다. 정작 차 전 의원 자신이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정치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중히 권하자면 정치에서 물러나 B급 평론가나 예능인으로 전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가벼움과 그 입이 두고두고 해가 될 인물입니다. 네, 걱정인지 비아냥인지까지가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좀 기준을 마련을 해가지고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 정도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저는 기준 못 만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극우 정치에 편승해서 지금 당권을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신들의 의도대로 여기까지만 선 그어가지고 문재인 정부라든지 여기를 공격하고 그 이후는 안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지금 감당 못하는 것들이 자업자득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어디까지가 막말이고 어디까지가 막말 아닌지를 네. 그들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당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가 좀 너무 나갔다 이런 네. 이제 그 비판이 이게 이제 그 소위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한국당이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지금 뭐 한기총에서 나온 거기서도 막말 논란이 불거졌죠. 지금 네. 종교계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이 분열이 아니라 정말 통합의 메시지와 그런 움직임을 이끌어내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는 제발 좀 과거 이야기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 정치가 과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다시 6.25 이야기를 꺼내고 지금 뭐 다시 계속적으로 보면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나라는 다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일본, 지금 미국 전부 다 미래 때문에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외교는 하나 또 지금 그 작동하지 않고 있고 네. 여기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당장 지금 뭐 우리 기업들이 화해에 대해서 선택을 하러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과거 문제만 놓고 이야기를 하고 막말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나라 걱정은 누가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9일 날 외국 순방을 나가시는데 네. 또 국회도 또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나라 걱정은 누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정말 커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과거 청산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정치 스펙트럼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